팩트홀 진실 게임 넥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볼까 합니다. 1월 29일이었죠. 이날 말기암 생존 사실을 증언하는 환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 암 환자를 가장한 사람들이 와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도 아닌 암 환자들의 행사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환자들은 모두 넥시아라고 알려진 전통 한방 치료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양방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넥시아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9년째 생존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환자 명단 1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놓고 과학중심연구원이라는 곳에 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기암 환자가 완치되는 비율은 종류에 따라 1%에서 70% 이상까지 다양하다. 사기암 환자는 치료가 안 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의료 통계학자인 단국대학교의 김세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사회를 보셨던 윤혜경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세현 교수님은 미국에서 의료 통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임상시험 회사인 퀸타일스에서 근무하신 우리나라 의료 통계의 전문가이십니다. 미국 국립암학회 NCI죠. 네, 미국 정부가 만든 공식 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는 진행암, 그러니까 사기암에 대해서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이라는 분의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 교수님, 이 원장이라는 분이 의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같은 의료 통계학자인가요? 아닙니다. 네. 의사도 아니고 통계학자도 아니다. 그런 분이 미국 국립암학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밌는 분이네요. 이분은 과학중심의학원이라는 곳의 원장으로 계신데요. 이 단체는 이제 이름을 미루어서 해석을 하자 보면 과학을 중심으로 의학을 규명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 같은데 혹시 이 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몰랐고요. 이번에 그 기사 나오면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2년 그 당시에 지금 그 조직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의사 몇 분과 글쎄 이분들이 과학 중심 의학을 대표한다고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의 지금 그 연구원의 원장이 지금 원장인데 그 12년 당시하고 지금 이제 원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들어보니까 그 원장은 그냥 학부의 생물학 공부를 좀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 생물학과를 나왔다. 예,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분 모습을 뵀는데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젊어 보이셔서 사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젊다면 어떻게 30대? 글쎄 20대? 제가 30대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젊은 분이 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 아나운서님이 좀 찾아보셨나요?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아주 크게 블로그를 운영을 했던 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블로그요? 네, 파워 블로거라고 요새 많이 말을 하죠. 과학중심의학원의 원장이 파워 블로거다. 네. 네,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분이네요. 네,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기암 환자가 완치되는 비율은 종류에 따라서 1%에서부터 70% 이상까지 다양하다. 사기암 환자는 치료가 안 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어떻게 이 2015년이었죠. 그때 1월 9일에 KBS 뉴스에서 1년 생존의 벽 한계를 넘었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생존 한계를 넘은 1년의 생존 벽을 넘었다 해서 그 대서특필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의료 통계학자로서 김 교수님 이 원장님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는 해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국가에서 네.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통계를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그 뭐 언론인이라든지 의료인, 환자분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원장이 해석을 통계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사에 국가암 통계를 지금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말기암 즉 사기암 네.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에서 70%까지 네. 암종에 따라서 다양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해석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건 상대 생존율이라는 걸로 국가 암 등록 그 체계에서 구하는 지표입니다. 네. 아니 뭐 의료 통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암 환자의 이 완치 확률이 최대 70% 이상이다. 이러면 감기 완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께 들어봤더니 무좀 완치율보다도 높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기암 판정을 받고 진짜 병원에서 뭐 포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사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가 70%의 그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결란이 그것도 혼란이 옵니다. 5년 이상이거든요. 5년 이상이요. 그럼 5년은 의학계에서 완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 근거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의료 통계학자가 보기에는 전혀 놀라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표 자체가 뭘 뜻하냐에 따라서 저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 지금 김 교수님은 의료 통계학자십니다. 예. 그런데 암 완치율이 70% 이상 물론 종류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예. 70%가 넘는다고 주장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 네. 그 지표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네. 아,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 생존율이라는 거는 그 연령대 그 성별의 그 암 환자와 동일한 네. 일반인이 생존하는 기간과 네. 그다음에 암 환자가 진단을 받고 그 동일 연령대, 동일 성별이 사는 기간에 상대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생존하는 기간과 예. 암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생존율이다. 예, 예를 들면 네. 그 생존율이 100%다. 네. 그러면 암 환자와 일반인은 동일하게 생존한다는 얘기죠. 네. 100보다 네. 크면은 암 환자가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고 100보다 작으면 암 환자가 더 그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군요. 그런 상대적인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이 100보다 넘을 수가 없겠네요. 계산상으로는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넘을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다고 그거를 암 환자가 더 오래 사니 암에 걸려라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네. 네, 상식적으로 보면 100%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 국가암 통계에 지금 전립선암이 100이 넘었거든요. 100이 넘었다. 그랬나요? 예, 네. 그러면 해석을 주의해야 될 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살려면 암에 걸려라. 네. 전립선암에 걸려라, 갑상선암에 걸려라. 네, 네. 이 뜻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100명으로 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한 사람이 100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 뜻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해석에 차이가 생긴 건가요? 이거는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다 등록이 됩니다. 네. 그게 암 등록의 정의죠. 네. 그 다음에 치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치료를 받은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특정 치료를 2개를 컨비네이션으로 받은 적도 있고, 네. 아예 치료를 안 받은 분도 다 이 통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두 다 상대 생존율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대 생존율이라는 통계는 통계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아, 있다. 예, 네. 왜냐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국가의 정책을, 네. 네. 그 다음에 국가 간 암 생존율을 비교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로 쓰입니다. 국가 간에 비교하는데 예. 유용하게 쓰이는군요. 전체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관찰 생존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주로 임상시험이나 그 교수님들 연구하실 때 네. 쓰이는 건데 관찰 생존율에 하면 그
특정 치료와 관계 있는 생존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대 생존율은 그런 치료와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관찰 생존율이라고 한 것은 이제 치료와 치료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특정 치료를 이렇게 했더니 네. 5년 이상 이렇게 산 분이 몇 %더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관찰 생존율이죠. 그렇다면은 그 암센터나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생존율에 해당하는 거는 이 관찰 생존율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암센터 네.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시는 생존율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네. 그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네. 할 때는 다 관찰 생존율을 사용하지 상대 생존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원장이 냈던 그 생존율은 예. 상대 생존율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 그렇죠. 같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국가암 통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상대 생존율을 그렇군요.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몇 %다 생존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가 몰랐지만 관찰 생존율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럴 거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예. 이런 네. 차이가 있군요. 이분이 그 과학중심의학원이라는 그 기관의 장인데 설마 관찰 생존율하고 그 말씀하신 상대 생존율의 차이를 모를까요? 의료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모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뭐 본인의 과학 과학 중심- 분야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분야는 아닙니다. 네. 네. 이분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증에 대한 의미를 난 알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굉장히 그 쉽게 검증하는데 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증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지. 네. 네. 김 교수님 말씀은 이 원장이 비교 대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엉뚱한 데다 비교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비교 불가입니다. 네. 예, 잘 모르고 하셨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암 치료 확률이 완치 확률이 70%가 넘는다면 그럼 암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걸 비교하려면요. 네. 다른 여타 항암제 그 치료제의 네. 그 비율을 그 4기암이죠. 네. 5년 이상 비율을 갖고 와서 이 넥시아 치료를 받은 그 비율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지금? 지금 국가 통계를 언급했으니까 그렇죠. 비교 불가인 거죠. 그렇죠. 이 원장이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기암의 상대 생존율이 로또 5등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높다. 로또 5등 당첨 확률이 45분의 1이다. 이게 4기암 생존율보다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글쎄요. 로또 당첨 확률이 45분의 1? 그렇습니까? 로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네. 예, 저는 생전 통계학자로서 5등에 당첨된 적이 없는데 저는 로또를 안 삽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로또를 네. 살 수가 없습니다. 계산해 보셨다고요? 예. 네. 로또는 확률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 예. 충격적인데요. 예, 확률의 개념이 아니고요. 네. 로또는 그 확률에 관계된 특정 오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ODD. ODD. 네.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개념을 설명드리면 네. 제가 예를 들어 로또 1등의 당첨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 당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그 기회가 있나? 네. 네, 당첨될. 네. 뭐 벼락 맞을 가능성보다 더 낮다고들 그렇죠. 하던데요. 예. 그래서 OD의 개념은 네. 1등에 당첨될 확률 나누기 1등에 당첨 안 될 확률로 우리가 1등에 당첨될 경우를 우리가 따집니다. 네. 어렵죠. 점점 어려워지고 네. 있습니다. 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어렵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인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45분의 1이라는 이 당첨 확률, 이 강석화 원장의 주장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게 됩니까?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잘못된 겁니다. 네. 예.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죠? 저희가 계산을 하려면 네. 로또를 우리가 하는 그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법칙이요. 로또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 하는지 네.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번부터 45번까지 공에다 하나씩 써놓고 통에다 넣습니다. 네. 그거를 무작위로 네. 돌려서 한 개씩 빼내는데 6개 공을 빼냅니다. 네. 그러면 1부터 45 중에 6개의 숫자가 있는 공을 네. 우리가 무작위로 받게 되겠죠. 네. 자, 그게 이제 1등 번호입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우리가 보고 로또를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공을 뽑기 전에 로또 번호를 사서 그 번호와 맞으면 1등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오드의 그 개념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45에서 6개를 뽑는 경우거든요. 네. 총 경우의 네. 수를 보면 814만 5,050입니다. 아, 그게 그렇게 됩니까? 예. 총 네. 814만 5,050개의 6개의 숫자를 우리가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자, 원장이 이야기한 5등에 당첨될 확률. 자, 확률이라고 안 하지만 제가 네. 확률이라고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보너스 볼이라고 있습니다. 네, 로또예요. 네, 네. 계산을 해보면 5등에 당첨될 오드는 확률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오드는 네. 한 0.17% 이렇게 나옵니다. 0.17%. 네. 예, 사실은 퍼센트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아까 1등에 당첨될 경우를 우리가 814만 5,050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 외국의 로또에 보면은 오드를 계산을 해놓습니다. 우리나라 로또에는 안 써 있지만 네. 그럼 외국처럼 우리가 로또에 써놓으면은 1대 814만 5,049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5등은 네. 5등은 그거보다 높겠죠. 자, 5등은 그걸 퍼센트로 굳이 이야기하면 0.17% 보너스 볼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이분이 아마 언급한 2.2%에 가까울 겁니다. 아, 네. 예. 자, 그럼 0%에 가깝죠. 네. 예, 5등을 우리가 그렇게 당첨되려고 되네요. 네. 노력하는 이유가 0%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5등이라도 맞으려고. 네. 예. 그런데 말기암 환자의 4기암 생존율이 로또보다 높다라고 네. 이렇게 폄하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높아요. 네. 높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또를 빗대서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을 논하는 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학문적이지도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로또 복권에 비유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예, 잘못된 윤리적으로, 비유이고, 네. 예, 잘못 게다가 계산한 거고. 확률 계산도 잘못됐다. 예. 과학중심의학원의 원장이 로또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임상시험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임상시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통계학자로서의 견해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특히 지금 원장이 주장하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옳은 방법인데요. 네. 이 임상시험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한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망할 수도 있다. 비용적으로 예, 많이 좀, 들어간다는 예,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하는 이유가 하나는 승인받지 않은 약을 승인받기 위해서 네. 네. 하는 경우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승인받은 약을 연구자의 연구 가설에 의해서 두 승인받은 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임상시험이. 네. 이 점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원장은 어느 임상시험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관계없이 임상시험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받은 약을 그 노력을 비해서 또 승인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넥시아라는 약은 이미 승인을 받은 약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첫 번째 그 이미 허가가 된 이유에는 약이죠. 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네.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승인받은 약이므로 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네. 예. 그러면 승인을 받은 다른 약하고 비교한 임상시험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연구자가 관심이 있어서 특히 A라는 약이 더 좋은지 B라는 약이 더 좋은지 알고 싶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대조군이란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네. 원장도 대조군을 뭐 세워야 된다라고 네. 주장은 하고 있고요. 네. 대조군은 임상시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자, 대조군 임상의 기본 원칙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네. 네. 예, 클리니컬 에코포이즈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가장 과학적이면서 가장 윤리적인 개념인데요. 네. 대조군으로 한 약질을 놓으려면 네. 실험군과 그 해당 전문가 집단에서 그 평가를 했을 때 두 약제가 어느 약제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만 대조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그 한 약제가 그 플라시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위약 효과라고 우리가 예, 알고 위약 있죠. 효과. 네. 예. 와 어느 게 나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플라시보가 대조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단은 진짜 약을 먹은 거고 예. 또 다른 집단은 가짜 약을 그렇죠. 먹게 해서 비교를 한다. 예. 말기 암 환자한테. 아무 때나 암 환자한테. 네. 근데 아무 때나 플라시보를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실제 항암제 임상에서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경우는 기존의 항암제를 써볼 거 다 써본 환자한테 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네. 그럴 때는 에코포이즈가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건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제가 효능을 다 못 봤을 때 네. 네. 그럼 여전히 플라시보하고 해당 전문가 집단에서 두 약제 중에 어느 약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 네. 이럴 때는 암 환자한테도 플라시보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겠지요. 만약에 네. 그게 아니라면 이 경각을 다투는 암 환자한테 가짜 약을 먹인다. 그렇죠. 이거 그런 시험을 할 환자들이 수 없죠. 네, 그럴 수는 동의할까요? 없죠. 네. 비윤리적이죠. 근데 지금 그런 시험을 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임상 시험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지 모르시겠다. 예, 원장은 대조군 임상 시험을 네. 해라라고만 얘기를 하지. 네. 지금 넥시아가 대조군이 되는 건지 다른 항암제가 네. 예, 그 대조군이 되는 건지 네. 지금 밝히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넥시아를 대조군으로 놔라 하는 이야기는 넥시아가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치료제, 즉 표준 치료라는 의미이고 넥시아가 실험군이 되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항암제가 있는데 넥시아와 비교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네. 판단이 됐을 때 네.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동등한지 네. 어느 쪽이 그리 나쁘지 않은지 네. 이런 거를 판별하는 임상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넥시아가 가장 최고의 약이니 다른 거를 여기다 비교하는 것과 다른 최고의 약이 있는데 그것과 넥시아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은 서로 다른 것이다. 네, 거기에도 원칙이 네. 넥시아가 더 좋은지 네. 네. 다른 항암제가 더 좋은지 모를 때 이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에코포이즈. 네. 네. 그래서 대조군 네. 설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대조군 설정이 중요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거 임상시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수십억 들죠. 아까 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네, 한 회사가 정도의 망할 수 어마어마한 돈이 제가 연구 들어간다고 임상을 말씀하셨죠. 얘기하는데 수십억도 들 수 있습니다. 네. 수십억 원이요. 예. 항암제 개발에는 네. 1조 원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1조 원이요. 예, 지금 연구 임상을 네.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네. 아까 승인 임상은 아까 그 1조 원 이상이 들 수도 있고요. 네. 연구용 임상은 그 주로 항암제 회사에서 네. 그 스폰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빼고 계산을 하면은 그만큼 안 들지 몰라도
그 비용까지는 충분히 계산을 하면 전체 비용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검증해라라는 이야기로 네. 임상시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개념입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저부터도 그렇고요. 임상시험을 거치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유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일단은 뭐 임상시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예. 들어야 이게 좀 과학적인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예. 하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뭐 임상시험 할 때 유효하다라는 그 지표만 구하는 게 아니고 네. 안전한 측면도 상당히 보거든요. 네. 네. 어떤 한계를 넘었을 때는 승인이 안 납니다. 음. 그만큼 어느 한계 내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네. 승인이 나는 거고 그 한계점을 갖고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통상 뭐 교수님께서는 의료 통계학자시고 여러 가지 임상 시험에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임상 시험 한 번 할 때 이 샘플이라고 할까요? 이 시험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뭐 임상 시험의 목적이나 설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뭐 100에서 한 300명 사이 정도 이렇게 듭니다. 아, 100에서 300명. 예. 그러면 의학 처치 같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비용 얼른 산출해 봐도 수십억 나옵니다. 그런데 100에서 300명의 대상으로 실험한 그 결과를 전체 국민에 다 적용한다. 예,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 예, 승인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한지 네. 안전성 데이터를 국가에서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통 과학적이라고 하면은 임상 시험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고, 예, 가장 과학적입니다. 네, 과학적이라고 하면 오류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시험 대상군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아닙니다. 그 임상 시험은 시험 대상군 그 부류가 굉장히 좁습니다. 네. 네. 그 좁은 걸로 굉장히 부류가 큰 일반인한테 투여하고 있는 게 임상 시험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후에도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계속 수집해서 예. 그 후에 그럼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재임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임상을 다시 해라. 예. 네. 근데 참 복잡하고 어려운 예. 문제군요. 다시 임상을 안 시키는 이유는 네.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비해서 그 우리 전통 한약재는 뭐 이미 수백 년, 뭐 나가서 수천 년의 사실상 임상 시험을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죽었나 안 죽었나 봤을 텐데요. 뭐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안 거쳤어도 현대 과학적 방법으로 그 승인을 받는 이유가 일반 국민에게 투여하기 위함입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한약이라고 그 안전성 데이터를 계속 수집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각 병원에서 한방병원에서 보면은 그 승인을 받을 때, 즉 연구용 임상 승인을 받을 때 네. 그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전성이 없으면은 연구용 임상을 할 수가 없죠. 네. 네.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뭐 홍삼, 뭐 여러 가지 뭐 녹용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드시고서 어떻게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임상 시험이 과학적이다,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법론으로 따지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이제 그 일반화 네. 하는 과정이 어떤 한계를 갖고 일반화를 하게 되죠. 즉 네. 일반 국민에게 투여하죠. 거기에 대한 보안 장치는 국가에서 다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온 이유 자체도 그 통계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잘못 해석에 대하면 이렇게 여론이나 환자분들, 특히 의료인들한테 굉장히 그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전문가로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네. 특히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은 임상시험은 어느 개인이 주장한다고 그 함부로 하는 임상시험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한다고 그 주장을 받은 사람이 끌려가서 수십억이 든 임상시험을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국가가 이미 승인난 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절대적으로 임상시험의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옳지만 네. 예, 그거에 그 주장을 할 만큼 그렇게 뭐 한 의학자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상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 허가받지 않은 약에 대한 임상시험과 허가받은 약에 대한 임상시험. 허가받은 약은 임상시험을 받을 수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의 의료통계학자이신 김세현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올 팟캐스트였습니다.